뭐 이런 장면들도 사실 주목할 만 했었죠. 지금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고기를 먹으러 갔던 식당에 재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 총선이나 뭐 지선이나 대선이나 항상 끝나고 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이번 선거는 이런 게 문제였다, 이번 정치는 이런 게 문제였다라고 늘 언론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을 하는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항상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막말로 시작해서 막말로 끝나는 선거였다. 고마워. 막말로 시작해서 막말로 끝나는 선거였다라든지, 그리고 공약은 없고 뭐 해프닝만 난무한 선거였다, 가심만 난무한 선거였다, 이런 지적은 사실 늘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혹시 이번 선거를 지나쳐 오시면서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워낙에 여기저기 24차례인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많이 쏟아내셔서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그냥 플랜카드에 붙어 있었던 거 정도? 그런 거 몇 개만 기억나고, 막 경쟁적으로 우리가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공약이라든지 국가를 이렇게 대개조해보겠다,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등등의 이런 공약들은 뭐랄까 언론도 주목을 안 하고요. 언론도 그 문제인 게 언론도 이런 거를 많이 주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런 장면은 국민의힘의 좀 유치한 정치라고 판단해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무당층 유권자층도 있었겠죠. 디올리님은 한동훈의 저는 이거밖에 기억 안 나죠. 맞아요. 자기 애적 스피치, 나르시심즘 스피치, 무조건 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버리는. 저희가라는 그 말이 저리가로 저리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리가 아유 너무 웃긴다. 지역개발 공약 예산 얼마 땡겨왔다 정도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 같고요. 아유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의견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거를 가르는 짤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MBC의 미세먼지 농도일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언론사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은 아마 이번 주말에 방송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너무 제재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MBC 스트레이트 사라진 영부인도 법적 조치 들어가죠.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데 조국과 이재명을 같이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튼 방심이와 방통위는 나중에 법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다음 짤은 바로 이 짤입니다. 이분이 보수를 찍지 않았다.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 정규재 같은 보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구독자들을 만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서, 이분들도 다 언론인 출신들이잖아요. 이따 정규재 형도 만나긴 할 텐데, 정규재와 조갑재가 돌아섰다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대거 이탈했다거나 균열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총선의 의미를 좀 되돌아보면 막판 보수의 재결집이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보수가 분열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만 떼어놓고 보면 보수의 분열과 보수의 재결집은 상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곱씹어 뜯어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즉 보수의 분열이라는 것은 윤석열파와 한동훈파로 나뉘어진 보수들의 분열이 하나의 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보수가 생겨났다. 그게 바로 조갑재와 정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집단은 아예 그냥
보수로서 자격이 없다,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라는 막 아무튼 뭐 굉장히 막 넘나드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그들에게 의탁해서 정권을 잠시 빌려준 것뿐이지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층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한동훈 파와 윤석열 파로 나는 보수의 분열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적 보수층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유튜버들 별로 약간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이 막판 보수 재결집은 부산 영남이나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실제 보수 역결집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수를 안 찍었다, 뭐 평생 보수가 피눈물 삼키면서 민주당 찍고 개혁신당 찍었다, 방송 중에 조갑재 대표가 댓글을 읽어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조갑재가 보수를 안 찍은 건 아니고 주로 조갑재의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정신 박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조갑재 대표의 방송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겠죠. 이런 장면들이 좀 이번 총선에 저는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의외의 장면이었죠. 의외의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짤은 굉장히 신기한 짤을 하나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보면 이 후보를 누가 지원하느냐, 이 후보를 누가 지원 유세를 나오느냐를 보면 저는 그 지원 유세를 나오는 사람은 이념을 막론하고 그 후보를 인간적으로 응원하러 나온 거니까 사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즉, 저 같은 사람이 도봉갑에 있는 김재섭 후보를 응원해주러 갔다가 심지어 또 상대 캠프인 안규령 후보를 응원해주러 갔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령 정당이 다른데 인물은 인간적으로 친한 경우, 내가 용산에 가서 권영세 응원을 했는데 갑자기 제주에 가서 김한규를 응원을 해요.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대목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에서는 이천수를 이거 좌파 민주당 지지자 이천수는 여기에서 답을 하라 라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의혹을 보도를 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근데 원희룡 장관 지원 유세 때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김세희 대표거든요. 이런 거시기는, 이런 장면은 너무 낯간지럽고 불편해. 얼마나 이천수 씨가 불편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김세희 대표가 지원 유세 나간 지역들이 몇몇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은평갑에 살고 있는데, 은평갑에는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라는 분이 박주민 후보의 맞상대입니다. 근데 또 이 홍인정 후보를 지원하러 김세희 대표가 오셨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우파에 계신 분들은 서울의 소리를 마치 좌파의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비유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은 존중하더라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 어떻게 가로세로 연구소를 우파의 서울의 소리 마냥 이렇게 비유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가십성 보도를 뭐 그 취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생활에 대한 그런 보도? 경두환님이 짚어주셨네요. 서울의 소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싫어하고 가세연은 민주당과 셀럽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보도를 한 서울의 소리와 이천수 이런 보도를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대목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분들의 면면들이 뭐 스쳐 지나갑니다만, 연예인 중에는 민주당 쪽 후보들을 많이 지원 사격했던 구마적 이원종 배우가 기억이 나고요. 장동직 배우도 기억이 나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형님 기억이 나고 뭐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지원 유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김은국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은국 씨는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로 동의해왔던 정책이나 이념적 성향 자체가 보수적 인물이기 때문에 정몽준을 지지했고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 유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인으로서 정견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비판할 마음도 없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공인이 아니니까 제가 욕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분이 뭐 나라 정책에 엄청난 그걸 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시민 중에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지지하세요, 뭐 이런 정도인 거지.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최수건 상병 수사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피력하느냐. MBC 라디오 인터뷰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는 해병대에 자격이 없다 라는 정도로 논평하는 것 빼고는 저는 없다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보죠. 총선 끝나고 목요일 오전자 한겨레 만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보고 싶었어요. 나 근데 진짜 이거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님 선거가 끝난 거예요. 4월 11일 목요일 한겨레 그림판을 보고 계십니다. 여보 일어나 빨리 순방 가자. 여보 순방 가자. 근데 자면서 잘못 들은 거야. 여보 일어나 빨리 깜빵 가자. 여보 깜빵 아니 순방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널려 있는 거 보면 대파 널려 있죠. 이 총선 끝 이 가방 이건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디올백 같은 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 왼쪽 상단에 이거 뭔가요? 이게 뭐 디올백이라면 디올백, 대파. 근데 이거와 너무 다르게 한쪽에 있는 이게 여행 가방 보이시죠? 여행 가방 보이시죠? 선거 딱 끝났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성렬이 형 코 고는 소리입니다. 저 법률권 170소. 여보 일어나 순방 가자. 여보 순방 가자. 이지쟁이님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평가라도 주시면.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누가 임세은 누나 만나면 이거 시켜야겠다. 여보 일어나 빨리 깜빵 아니 순방 가자. 너 나가. 예, 일단 이 그림판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그렸다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웃겨가지고 와 진짜 연기까지 잘하시네라고 하셨는데 예 종합예술인 박영식입니다. 연기도 되니까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세요. 연기에도 곧 진출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 물론 앵커 역할이지만 저를 탐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충무로의 흥행 보증수표가 되겠습니다. 여보 일어나 순방 가자.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짤 중에는 이번 그 총선 예상을 한 사람들 중에 도대체 여당 과반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총선은 아마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다수 국민이 전 예상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전망을 각종 방송에서 많이 내놨어요. 지역구별로 들어가면 오차가 있었고 틀린 지역구도 있었고 당락을 맞추지 못했던 지역구도 있지만, 전체 의석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지역구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석 정도 됐어요. 그래서 레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 업체들이 185에서 210 뭐 이런 레인지를 넓게 잡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분명히 범야권 190 플러스 알파를 하고, 하지만 200석은 넘을 것이다, 200대 초반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190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한석 두석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범야권 포함해서 200대 초반? 그러니까 201, 2석에서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0석을 더, 그러니까 접전지와 격전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예측이 실패한 건데, 여론조사 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제가 훨씬 잘 맞췄죠. 근데 다만 뭐 그렇게 돗자리를 깔아보지만 다만 중요한 거는 200석의 유무를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이고, 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짤을 누가 만드셨더라고. 이런 짤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여당 의석이 170석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170석. 그래서 엄경영님께서도 인터뷰를 어제인가 그제 했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자신은 보수가 다 결집할 거라고 봤는데 부산 영남 지역만 결집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예, 알겠고요. 그리고 최병천 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 뵌 적이 있어서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정치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들을 얘기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인데, 다만 우리 최병천 소장님께서도 여당 의석을 너무 많이 잡았어. 근데 이 최병천 소장님이 여당 의석을 많이 잡는 배경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기본적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디인지도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데이터만 놓고 평가를 하거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해서 요거는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약간의 자신의 정치 성향도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전 봐요. 근데 최병천 소장님이 뭐 감히 얘기하자면 민주 진보 진영 쪽에 있었던 분이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재명, 그러니까 친명 부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명의 정치는 사실상 당을 사유화하고 사당화해서 민주주의적 정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천도 실패했고 뭐 이런 비판들을 주로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때문에 선거를 말아먹을 것이다 라고 보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동의할 수 없죠. 늘 강조하지만 1년 10개월간의 국정 운영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정권 심판 정서가 그동안 켜켜이 쌓아왔고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던 민주당의 일부 공천 잡음들, 공천 갈등, 공천 파동, 더불어서 본선에 올라간 후보들의 논란, 의혹, 이런 보도를 지금 뭐 조중동 종편이 24시간 24/7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못 이길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보수의 결집과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에 하나는 공천의 이재명의 공천 문제, 그리고 일부 후보들의 의혹이 선거를 망칠 거라고 아마 표현은 안 해도 기저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분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분석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틀렸어요. 정권 심판 정서를 절대 못 이겨내는 선거였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진보정당 출신인 최병천 소장은 우파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비바도님, 수도권 표 차이 보면 수도권도 결집했습니다. 엄경영은 그냥 데이터 분석을 안 했다고 봅니다. 경두환님, 최병천 소장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줬으니까 대선을 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저 요 밑에 있는 요런 표현은 요 밑에 있는 표현은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 전부가 뭐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랬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최진 연구원장님이나 김등구 대표님이나 김형준 석좌나 이준환 인천대 교수나 저기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제가 뭐 과감하게 단언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랬다거나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뭐 이재명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좀 더 중도 보수화된 시각으로 선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분들이어서 여당 단독 가반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준환 인천대 교수님? 이분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분 아니고요. 김영준 교수도 제가 방송 인터뷰를 봤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쪽으로 뭐랄까 좀 쏠려있는 분이다라는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씀도 맞고요. 다만 이 선거를 분석했을 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바뀌어야 이 선거를 더 크게 이긴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어서 그저 국민의힘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진 분들은 제가 여기에 몇 분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면 제가 방송하면서 다 만나봤던 분들이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분들보다 더 선거 결과를 잘 예측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자, 총선 3대 키워드인 대파 한단 875원 행사 종료합니다. 저 진짜 이런 대목에서 너무 분노스러워요.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며 어딜 가도 875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역풍은 다 맞아놓고 총선 끝나니까 이제 뭐 종료해요? 정부의 예산이 있고 이번에 그 2023년도 국가결산도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총선 이후에 발표했고 총선 이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질 거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내뱉은 약속의 절반도 못 지킬 거예요. 절반도 못 지킬 겁니다. 왜? 예산이 없거든. 875원 계속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무슨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농축산 긴급 안정자금 투입한다고 대통령이 공언했잖아요. 그게 어떤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무기한 무제한으로 어떻게 자금을 투입을 해?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런 거 모르고 실제 대통령에게 그래도 지원해보겠다고 표를 주신 분들 진짜 어떡할 거예요? 아니 팩트를 보시라니까? 팩트를 보고 사실관계를 보고 제발 자신의 신념과 믿음으로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뭐 어느 정권과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제발 기사를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 판단을 해서 거짓말 하는구나. 그럼 표를 주면 안 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가셔가지고 부산대병원에 7천억 원 예산 투입해가지고 부산대병원 뭐 확장시키고 늘려요? 24회의 민생토론회 하시면서 했던 뭐 SOC 관련 사업이나 뭐 만들겠다 했던 거 그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대통령을 믿으신 분들, 정부를 믿으신 분들, 그 가능한 것 같아요? 87조를 넘어서 지금 100조 이상의 적자인데 나라 살림이 우리 세금을 그딴 식으로 갖다 썼는데 어떻게 무슨 뭐 이번에 당선인들도 보니까요 자기가 공약한 거니까 뭐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하겠대. 돈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근데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만들겠다 어떤 예산 끌고 오겠다 한 거 있죠. 그거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돈이 없거든. 세금을 걷어야 될 때는 안 걷고 원래 지원하던 예산 안 하고 치사하게 어디 중소기업 청년들 교통비 깎아버리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봐봐. 총선 끝나니까 이제 그 잘난 대파 행사 종료한대. 지원금이 없겠지. 고작 1,500억 원 정도 가지고 일부 품목의 물가를 잡을 순 있어도, 그것도 심지어 무슨 하나로마트 쿠폰 써가지고 잡을 순 있어도요, 전반적인 생활 물가를 어떻게 잡아요? 바보야? 국민들이?
근데 선거 유세 기간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열심히 설명해도 안 들으셨던 분들이 있잖아. 또 정쟁한다고, 비판을 위한 비판한다고, 정쟁한다고 하셨던 분들 계시죠? 아니, 그분들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안 그래요? 그걸 믿어요?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저는 이번에 부산 영남 분들의 그 신념과 확신을 꺾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부산대병원에 7천억 원 내려온다고 하니까 뽑아준다? 그래도 대통령이 부산을 신경 쓴 것 같다? 부산에 뭘 하고 뭐 영남 지역에 뭘 만들어주고. 국회 허락이 없으면 못합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요? 더 못해요. 예산이요? 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 마음 이해하지. 그러면 해운대갑의 주진우가 부산대병원에 7천억 원 갖다 줍니까? 죄송한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산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매우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지만, 이번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실망스럽지 않은지는 난 꼭 되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뭐 실제로 대파 한 단위 875원이었고 어느 민주당에서 과장해가지고 시장에 가면 대파가 그래도 1,500원 한다라고 하면서 자, 제가 갖고 온 대파 이거 한 뿔입니다. 8뿔이니까 몇 개예요? 한 단에 얼마?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했던 사람 누굽니까? 뭐 물론 낙선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사기쳤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사실 말을 뱉는 건 그 자체로 언론 보도의 사실일 수 있죠. 이름 까먹었어. 아무튼 국가 결산 그거를 내용을 열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본투표 이전에 야당이나 우리 같은 국민들은 질문할 수 있었겠죠. 무슨 돈으로 그걸 한다는 겁니까? 라는 그런 주장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그 말을 들었던 유권자들 중에는 그래, 이분들의 주장이 맞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구나. 여당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표심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자료를 안 줬으니까. 아니, 우리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우리가 법에 의거한 기준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다 나중에 심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요게 이제 그 좀 수정된 그림 같아. 야, 이 새끼 술맛 떨어지게 샷 이후에 누가 이걸 합성을 하셨나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당선인 현장 신호수님 반갑습니다. 대통령 이제 음주하고 계시고요. 여기 조국 대표 있고 민주당 대표 있고 술 먹고 있는 이준석 당선인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안철수 후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가지고, 아니 봐봐요. 제가 이거를 왜 꼭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이게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롱같이 들린다면 조롱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근데 저는 조롱할 마음은 없어요. 선거 패배를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받아들였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어제 당장, 그제 당장 했어야 되는 거, 이런 자리예요. 술맛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만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런 자리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원래 본인이 늘 평상시에 가져왔던 자리는 어디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짤이 있잖아요. 원본 짤은 이제 이 짤이죠, 이 짤. 제가 어제 썸네일로 썼던, 이 새끼가 술맛 떨어지게 뭐? 이재명? 야, 이 새끼야. 이런 상황의 술자리 말고요. 실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술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협치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만나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것 좀 봐주시고 이건 좀 해주셔. 소통하는 거지 뭐. 자기가 불리하면 고개도 좀 조아리고 국회한테 이런 예산 좀 통과시켜주고 이런 법안도 좀 바꿔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봅시다 해야 된다고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을 거고 협치라는 걸 하지도 않을 터이니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저승사자 같은 추미애 당선인의 얼굴인데요. 삼성이 인정한 뇌물이 통하지 않은 정치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에도 코웃음 치며 다시 거부할 여성 국회의장 후보. 나 돌아왔다 이 새끼들아 해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 얼굴을 이렇게 무섭게 이 짤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아무튼 무서운 짤인데, 그래서 그 원래는 대통령이 국회의장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도 또 모셔야 되거든. 그러면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아, 그 불편한 기류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너무 막 불편해요. 막 간지러워요. 너무 간지러워. 불편하니까. 다시 봐도 웃기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만나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참이 가당치 않은 내용입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이재명을 만나고 싶은데 이재명과의 회동을 말린 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모의 말을 계속 들은 게 후회한다. 곧 만날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렸어.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청구서를 날릴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조건 최수건 상병 특검 관철시켜야 되고요. 그거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는 순간 바로 정권투쟁이다. 당신 거부하지 마. 국회 이번 총선 성적 봤어 안 봤어? 거부하지 마. 근데 대통령이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웃기지 마. 거부하지 마. 거부하는 순간 당신 자리 지키기도 어려워질 거야. 우리가 경고한다. 이런 얘기 하고 와야 돼요. 거기서 뭐 대통령과의 협치를 하러 가는데 뭐 협상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요. 임기 단축 개헌, 거국 내각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 제발 좀. 어디 여러분들 유튜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삭구랍니다. 죄송한데. 정치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의 복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서로 잘 어떤 그 길을 모색을 해봐야 되니까, 야당 대표가 뭘 주문하고 또 대통령은 그걸 들어주면서 어떤 대목을 또 제안을 해보고. 근데 하겠습니까? 하겠냐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대통령의 심리는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 얘기했지만 이런 심리예요. 이런 심리. 오히려 지금 앉아서 TV 보시면서 국민들 욕하고 계실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저는 이 개돼지 새끼들, 내가 민생 토론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표를 이렇게 저 좌파 새끼들한테 몰아줘? 이 범죄자 새끼들한테 몰아줘? 이 개돼지 새끼들 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같은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TV 보면서 국민들 욕하고 있을 거예요. 했겠죠 뭐. 근데 천하람 말이 맞아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임기 단축 개헌을 뭐 대통령이 제안하고 거국 내각 그리고 뭐 총리를 야당이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혹은 뭐 당선자들마다 이런 제안을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제가 판단하는 국민 절대 다수는 개헌하라고 법야권을 찍어준 적이 없어요. 개헌은 그런 요구가 있고 실제 개헌의 필요성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개헌해야죠. 너무 낡은 헌법이죠. 뜯어 고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죠 물론.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뭐가 있어요? 진상규명, 진실규명, 대통령이 거부했던 모든 법안에 대한 원복, 그거 하라고 뽑아줬더니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뭐 특검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다 삭구라예요. 나쁜 표현으로 삭구라, 가짜들이라고. 정치를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뽑아줬더니 입이 싹 바뀌어서 똥 쌀 때하고 나올 때랑 다른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면밀히 보고 평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단축 개헌, 뭐 거국 내각, 중립 내각,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책임 총리제,
총리의 뭐 야당 인사를 안 친다?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가 던졌는데 대통령이 영수회담마저 거부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뭘 더 얘기를 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그분은 그냥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보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영수회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뭘 관철시켜야 되냐? 선거 내내 정권 심판하겠다고 외쳐왔던 민주당과 범야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 이채양명주 오특고검을 포함한 여러가지 그 현안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대통령이 그간 1년 10개월 동안 거부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와야 됩니다. 이걸 관철 못 시키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도 비판받아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협상이나 협치를 하고 올 거라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혹은 범야권 인사들이 뭐 잘못 주문한 거를 또 오해해서 소위 대통령과 진짜 어렵게 둘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끌려갔다라거나 대통령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표를 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 거라면 안 만나는 게 맞고, 만났는데 만나서 기존에 이제 범야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 유권자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제대로 하고 오지 못할 거라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21대 국회 이재명과 22대 국회의 이재명은 위상 자체가 지금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 미지근한 결론으로 흐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먼저 전망해보자면 영수회담이란 자리가 있겠냐? 있으면 다행이다. 예. 근데 봅시다. 영수회담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봅시다. 아니 진짜 오늘 뭐 다른 언론 보도로는 비서실장 원희룡 나왔거든요? 장난해요? 비서실장 정진석, 이상민, 김한길, 총리의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쪽에서 이런 하마평을 언론에 떠보잖아요? 반응 보려고 받은 글도 돌고 지라시도 돌고 저는 얼마든지 떠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이 정도잖아요? 저는 영수회담 해도 별 볼 일 없을 거고 영수회담 자체도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할 거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받아든 성적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위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 한동훈이가 다 망친 선거 내가 살려놨다. 겨우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내가 만들어놨다. 한동훈이 이 새끼 이거 맡겨놨더니만 정치를 엉망으로 한다고. 역시 내가 뛰어들어야 판이 바뀌어. 이런 믿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하마평 보십시오.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이요? 원희룡 비서실장설? 정진석이요? 뭐 장제원 비서실장?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로 맡겨놓고 외치와 내치로 구분한다.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은 외교를 하시고 막강한 이제 책임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국정을 돌본다.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 손 치더라도 죄송한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 정상으로서 존중받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살렸던 그런 평가와 지금 1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이 망쳐놨던 외교, 국격 실추, 이거를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세일즈를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임 총리 해가지고 내치를 야당에게 맡긴다. 야당에게 뭐 인물을 추천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총리를 총리시킨다. 장관도 싹 다 갈아서 거국내각하고 다만 대통령은 해외로 돈다. 외교만 한다. 라는 식의 합의를 또 누가 하자고 어디서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예? 얼마 전까지 유럽 순방 가서 영부인이 명품 편집샵 갔다가 걸린 게 해외 외신 보도에 걸린 게 대한민국 정상이에요. 근데 무슨 책임 총리를 야당에 맡겨놓고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은 외교만 하겠다고? 아니 그걸 지금 방법론이라고 거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내다보느냐 라는 대목.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설만 여러분들 앞에서 읊어놨거든요.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설, 그리고 언론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하바평, 대통령이 이 불리한 정국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 대통령은 뭘 야당에게 제안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여러분들 앞에 공개했잖아요. 다 던져놨잖아요. 어느 하나 말되는 게 없어요. 야, 그래서 그러면 야, 박영식 너는 뭐 비판만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봐. 자, 첫 번째. 총선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처럼 90도로 대국민 사과하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 너무 잘못했습니다. 통절하게,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지. 안 나왔잖아. 안 나오고 나서 심지어 총선 다음날 대통령실이 아니라 어디 뭐 관저에서 업무 보셨다며 출근도 안 했다면서요.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기사는 확인을 못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전격적으로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수습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었어야죠. 근데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윽고 들려오는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 비서관들이 사의를 전반적으로 다 표명해서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아니지. 대통령이 직접 칼을 뽑고 내가 다 반성하는 의미로 썰어내겠다. 중폭이 아니라 대폭. 야당과 협의해서 바꾸겠다. 당장 이재명 만나겠다. 이거겠죠. 근데 안 했잖아. 첫 스텝이 잘못됐잖아요. 자, 두 번째 스텝. 그러면 인적 쇄신 한다고 하니까 인물들의 면면이 오르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장제원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원희룡 비서실장, 심지어 이동관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 권영세, 주호영? 이게 국정 쇄신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인가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법야권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 대다수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러니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020년인가 16년 국회인가 2020년 국회인가 아무튼 나경원 그 당시 의원이 민주당 다수 국회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민주당 국회야 라고 이제 힐난하면서 상임위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짤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범야권이 결집한 역대 헌정사상 야권이 힘을 갖게 된 어마어마한 입법부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야권 마음대로밖에 할 수 없지. 지금은 불과 일주일 전의 상황과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던 기간에 치렀던 총선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규정한 범죄자 집단인 민주당과 지금 자신의 임기 내에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에게 192석을 준 설령 그게 범죄자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결코 대통령은 지난 2년처럼 그들을 발목만 잡는 야당, 좌파, 얼치기, 범죄자 집단 이런 식으로 뭐 운동권, 빨갱이, 종북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싸울 수도 없어요. 대통령의 수족은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한다? 그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 본인이 내려오시든가 아니면 내려오게 만들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겠죠. 근데 이거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를 양반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답답해서
192석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를 복원해야 되니까 대통령과 협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협치를 제안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먼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발 만나주십시오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발 대통령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겁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패배한 쪽에서 이제는 협치해야 된다,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강조하고 나와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어야 되죠. 다음 주에 내밀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기도 늦었죠.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야.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이것도 심지어 야당 대표가 이제라도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만나볼게 라는 식인 겁니까? 이러면 바뀌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사람들은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 아마 전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선거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200석이라는 숫자를 얻지 않으면 아마 바뀌는 게 없을 거다. 나의 이런 불행한 예감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보가 인적 쇄신이나 인적 개편, 국정 쇄신 이런 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소개팅에서 굳이 오랜 시간 얘기하지 않고 한 10분만 얘기해봐도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1년 10개월 동안 그런 사람을 봐왔거든요? 근데 총선 이후에 뭘 또 기대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당이 큰형님 마냥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저 못난 대통령을 얼르고 달래면서 가야 한다? 이거를 찬성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가롭게 자기 당선인쯤 됐다고 똥 싸러 갈 때랑 똥 싸고 나온 게 다르듯이 지금 똥 싸고 나와서 마치 자기가 이제 영감 될 시기가 되니까, 예? 본인 볼일 다 봤다고 볼일 보고 나와서 이제 내가 영감 좀 된다고 하니까 뚫린 입이라고 막 뱉어대는 거예요 언론에?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범야권에 당선된 사람들이 감히 이제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론에다 대고 무슨 거국내각, 중립내각, 책임총리제, 예? 임기단축 개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많이 화가 나네요. 토요일 아침부터. 어제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대목에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변희재 대표 쪽으로 좀 주장이 쏠려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막 아예 막 당장 끌어내려오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의혹들, 안진걸 소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국회에게 요구했던 이채 양명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들, 이거 먼저 해결하고 다음 거 얘기해. 근데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이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